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라가 건국된 지 고작 12년밖에 안 됐는데 수백만 명을 학살한 전범이 지구 반대편에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엔에 제소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범인 인도를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고발한다. 이스라엘은 그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직접 갔습니다. 1960년 5월 11일 저녁 8시 5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리발디 거리. 이 평범한 주택가 골목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닛이 열려 있었습니다. 고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남자들은 고장을 고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을. 내일 저녁 7시 40분 정확하게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는 평범한 중년 남성을. 그런데 그날 그 남자는 25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차 안의 남자들에게는 그 25분이 25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밖으로 나선 한 남자가 다가오는 중년 남성을 향해 조용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Un momentito, señor. 잠깐만요, 선생님. 그 한마디 이후 벌어진 일은 단 20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던 중년 남성의 정체를 알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겁니다. 그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이름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같은 시간에 내려서 같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그냥 조용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친위대의 중령이었던 그는 유대인 학살, 즉 홀로코스트의 물류 총책임자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어느 수용소로 보낼지, 어느 열차에 태울지,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를 책상 앞에 앉아 서류 작업하듯 결정했던 인물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그를 두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는 끔찍한 일을 지극히 평범하게 수행한 관료주의의 화신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아이히만은 도망쳤습니다. 서방연합국의 추적을 피해 이탈리아로, 그리고 바티칸의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아르헨티나로 몸을 숨겼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명 아래 아르헨티나에서 새로운 삶을 꾸리고 가족까지 불러들여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사드는 그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요? 아이히만의 아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유대인 소녀에게 접근하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가 유대인 생존자 단체에 제보했고 그 정보가 모사드에 전달됐습니다. 모사드는 현지 요원을 통해 수개월에 걸쳐 아이히만의 신원과 일상을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작전명은 가젤 작전. 팀 리더는 모사드의 정설적 요원 라피 에이탄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미국인 조너선 폴라드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15명의 요원이 아르헨티나에 잠입해 수주에 걸쳐 아이히만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위장 신분은 물론이고 탈출 루트, 비행기 좌석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 5월 11일 저녁 가리발디 거리에서 20초가 벌어졌습니다. 체포된 아이히만은 이스라엘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1961년 재판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는 1962년 5월 31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민간인 사형 집행이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화장되어 이스라엘 영해 밖 지중해에 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그의 무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전범 한 명을 잡은 기록이 아닙니다. 국제법과 외교적 프로토콜이 1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의의 공백을 건국 12년짜리 신생국의 정보기관이 물리적 실력으로 메운 상징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어디에 숨어도 얼마나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찾아온다. 이 메시지가 모사드의 첫 번째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건국 12년짜리 신생국이 어떻게 이런 정보기관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이 끝나기도 전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5개 아랍 연합군이 동시에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80만 명, 주변 아랍 국가들의 총 인구는 4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군사력, 자원, 전략적 중심,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수주 안에 붕괴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전보력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그들은 정보를 유일한 레버리지로 삼았습니다. 적보다 먼저 알고, 적보다 먼저 움직이고,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을 찌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선택한 생존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방정식을 조직으로 만든 것이 바로 1949년 공식 설립된 모사드입니다. 모사드. 히브리어로 기관 또는 연구소라는 뜻입니다. 정식 명칭은 정보 및 특수임무 연구소입니다. 모사드의 모토는 히브리어 성경 잠언 11장 14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지략이 없으면 망한다. 이 한 문장이 모사드의 모든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초창기 모사드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산도 장비도 훈련된 요원도 없었습니다. 1950년대 모사드는 중고 스파이 장비를 긁어모아 신호정보 수집을 시작합니다. 적의 무선 통신을 도청하고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중고 장비에서 출발한 이 시도가 훗날 세계 최고의 사이버 전쟁 부대 유닛 8200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이란 핵시설을 마비시킨 스톡스넷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그 부대의 뿌리가 중고 장비 몇 개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사드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냉혹한 자기 객관화였습니다. 1948년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 아랍 주민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것을 아랍 지도부가 자발적으로 피신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사드의 분석관들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데이터만 봤습니다. 그 결론은 불편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유대인 무장단체의 군사행동이 주민 이주의 70% 이상에 영향을 미쳤다. 자국에 불리한 결론이라도 사실이면 사실로 기록했습니다. 이 냉혹한 자기 객관화가 훗날 모사드가 실수를 줄이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결핍에서 태어난 조직이 결핍 덕분에 세계 최강이 됐습니다. 이것이 모사드 탄생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모사드는 실제로 어떻게 작전을 수행했을까요? 여러분이 몰랐던 역사 교과서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무 한 그루로 전쟁을 이긴 스파이. 모사드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요원을 꼽으라면 단연 엘리 코헨입니다. 엘리 코헨은 1924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시리아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랍어가 모국어였고 아랍 문화에 완전히 녹아든 외모와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1961년 모사드는 그에게 전례 없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시리아의 심장부에 침투해 최고위층의 신뢰를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코헨은 먼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건너가 시리아 이민자 사회에 카밀 아민 타베트라는 이름의 부유한 사업가로 정착합니다. 그는 1년 넘게 아르헨티나의 시리아 커뮤니티 안에서 철저하게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파티를 열고 돈을 쓰고 시리아 외교관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962년 그는 준비가 됐다고 판단하고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카밀 아민 타베트는 순식간에 사교계의 중심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리아 군부와 정계의 핵심 인사들이 그의 파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선물을 주고 부탁을 들어주고 술을 따라주면서 한 명씩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시리아 국방 차관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시리아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엘리 코헨이 이스라엘에 보낸 정보의 양과 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리아 공군기지의 위치와 전력, 탱크 배치 현황, 군사작전 계획.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정보는 첨단 기술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엘리 코헨은 시리아 장교들과 함께 골란고원의 군사 요새를 시찰합니다. 골란고원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략적 고지대였습니다. 지하에 벙커와 포진지가 구축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위장된 요새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 코헨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장군님, 병사들이 뙤약볕 아래서 너무 고생합니다. 제가 비용을 댈 테니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요? 시리아 장교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니. 그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곧 골란고원의 모든 지하 군사시설 주변에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그것이 왜 역사를 바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공군은 골란고원의 지하 군사시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에 있으니 위성사진에도 잘 안 잡히고 지형 자체가 워낙 복잡했으니까요. 그런데 유칼립투스 나무는 빠르게 자라고 키가 큰 나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지하시설 위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타격 좌표였습니다. 1967년 6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은 골란고원 상공에서 유칼립투스 나무들을 보며 타격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시리아군의 지하 포진지들이 정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상군은 군사 전문가들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던 골란고원을 단 이틀 만에 점령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전쟁의 결과를 바꿔버린 겁니다. 하지만 엘리 코헨의 결말은 비극 중의 비극이었습니다. 1965년 1월 엘리 코헨이 심야에 이스라엘 본부와 무선 교신을 하는 중에 시리아 방첩기관이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시리아에 지원해준 최신 무선 추적 장비가 그의 신호를 잡아낸 겁니다. 그는 즉각 체포됐습니다. 시리아는 그를 공개 재판에 세웠습니다. 재판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물론이고 교황까지 나서서 사형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거부했습니다. 1965년 5월 18일 새벽 다마스쿠스 마르제 광장. 엘리 코헨은 수만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시신은 몇 시간 동안 광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시신 반환을 요청했지만 시리아는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엘리 코헨은 오늘까지도 시리아 땅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그가 심었던 유칼립투스 나무들, 그 나무들은 지금도 골란고원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끈 이정표가 됐지만 정작 그를 심은 사람은 차가운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보전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실존적 결단임을 엘리 코헨은 자신의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30년을 추적하는 보복 시스템. 1972년 9월 5일 새벽 4시 30분 서독 위넨 올림픽 선수촌.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블랙 september의 테러리스트 8명이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침입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수와 코치 11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잽상이 이어졌지만 실패했습니다. 독일 경찰의 구출 작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질 11명 전원이 살해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는 즉각 비밀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이름은 신의 분노 작전. 이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신의 분노. 인간의 분노가 아닙니다. 신이 내리는 분노처럼 피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응징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작전의 구조를 보면 모사드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5개의 전문 분과가 있었습니다. 알레프조, 직접 타격을 담당합니다. 벳조, 타격조를 엄호합니다. 알레프조가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주변을 통제하고 탈출로를 확보합니다. 헷조, 물류와 위장을 담당합니다. 위장 신분 서류를 만들고 이동수단을 준비하고 숙소를 잡고 통신 장비를 준비합니다. 아인조, 추적을 담당합니다. 타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루틴으로 생활하는지, 경호원은 몇 명인지, 약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이들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타깃을 관찰합니다. 코프조, 요원들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현지 경찰이나 방첩기관의 감시를 역추적하고 요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5개의 분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30년에 걸친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전이 수행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넨 테러의 핵심 계획자 중 한 명이었던 마흐무드 함샤리. 그는 이탈리아 로마의 피엘로 대표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사드는 그를 수개월간 추적한 끝에 그의 아파트 전화기를 분해해 내부에 폭발물을 심었습니다. 1972년 12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화기를 드는 순간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함샤리는 즉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피엘로의 주요 연락책이었던 바살 알 쿠바이시.
그는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973년 4월 파리의 한 거리에서 2명의 모사드 요원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지만 요원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1973년 4월에는 더 대담한 작전도 있었습니다. 베이루트 스프린 작전. 모사드 요원들이 레바논 베이루트 시내에 직접 들어가 PLO 최고위 지도자 3명을 동시에 제거한 겁니다. 이 작전에는 훗날 이스라엘 총리가 되는 에후드 바라크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그는 여장을 하고 현지에 침투했습니다. 이 작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사드는 타깃을 확인하는데 수개월을 씁니다. 잘못 죽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실제로 1973년 노르웨이 릴레 함메르에서 엉뚱한 사람을 타깃으로 오인해 살해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 사건으로 모사드는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실수 이후 모사드는 타깃 확인 절차를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조직, 그것도 모사드의 강점이었습니다. 신의 분노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모사드의 추적은 계속됐습니다. 뮌헨 테러의 마지막 생존 주모자로 알려진 아부 다우드는 2010년 다마스쿠스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모사드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사드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타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든 얼마나 깊이 숨든 반드시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이유는 심리적 억지력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테러리스트에게 이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이 30년 추적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2026년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8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의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이 이란 해군 기지 반다르 안잘리를 타격했습니다. 초계함 한 척과 미사일 고속정 4척이 수장됐습니다. 전 세계 뉴스는 이란 군사시설 타격, 보복의 연쇄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격의 본질을 보십시오. 이란이 성역으로 믿고 있던 곳을 정확하게 찾아내 타격하는 것.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습하는 것. 이것은 1960년 가리발디 거리와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라는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고 믿었듯 이란도 자신들만의 성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사드의 DNA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현대판 가리발디, 거리의 납치, 이것이 반다르 안잘리 타격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2026년의 전쟁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층위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지도자들의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각자 국내의 사법 리스크와 정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외부의 전쟁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역사에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1956년 수에즈 전쟁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이스라엘과 비밀 협약을 맺고 군사 행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지도자들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개입해 영국과 프랑스를 압박했고 두 나라는 굴욕적으로 물러났습니다. 동맹을 도구로 사용했다가 버림받은 겁니다. 2026년의 지도자들도 같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 더 독의 현대판입니다. 전쟁은 때로 외부의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수도 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960년 가리발디 거리의 20초, 1960년대 골란구원의 유칼립투스 나무, 1972년 뮌헨에서 시작된 30년의 추적, 그리고 2026년 반다르 안잘리의 폭발.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지만 단 하나의 실로 꿰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결핍은 무기가 된다. 모사드는 1948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돈도 장비도 국제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이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정보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지략을 택했고, 군사력이 부족하니 정보를 택했고, 외교력이 약하니 비대칭 전략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전쟁을 이기는 발상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30년을 추적하는 보복 시스템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풍요 속에서 나온 전략이 아닙니다. 결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전략입니다. 반면 역사를 보면 강력해 보이던 제국들이 내부의 균열을 방치하다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과거 마야 문명이 화려한 신전 뒤에서 환경 파괴를 방치하다 소리 없이 붕괴했듯이 말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국가도 내부를 정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외부의 적이 침략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방치가 시스템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2026년 중동의 전장에서도 우리는 이 패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엘리 코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언젠가 들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조수영에 처해지기 전날 밤 그는 이스라엘 본부에 마지막 교신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심었던 유칼립투스 나무들은 지금도 골란고원에 서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심은 사람은 차가운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 나무들이 만들어낸 이정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정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실존적 결단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 결단이 아무것도 없던 신생국의 정보기관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2026년 5월 오늘 중동의 하늘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뉴스는 매일 새로운 헤드라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연기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가리발디 거리에서 20초 만에 아이 히만을 제압한 것이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듯이 골란고원에 나무를 심은 것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듯이 30년의 추적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듯이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치밀한 계산과 냉혹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2026년 오늘 중동의 연기를 보며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킬 비대칭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건국 첫날부터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모사드를 만들었고 엘리 코헨을 시리아로 보냈고 뮌헨 이후 30년의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모사드의 그림자 공작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강한 것은 풍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것은 결핍 속에서도 끝없이 질문하고 준비하고 움직이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알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역사를 향한 연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역지사지였습니다.